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날.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70대 재벌 회장 한상우는 순간 놀라 당황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12살 흑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묘비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분명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얘야, 네 아빠가 누군데? 네가 무덤을 착각했나 보다. 맞는데요. 여기 저희 아빠 한승자 꽃자요. 소년은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분명 흑인 아이인데 가만히 보니 아이 얼굴에서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상우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시작된 할아버지와 손자의 운명. 거대한 음모와 배신, 그리고 진실을 향한 처절한 싸움. 과연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 후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강남의 겨울 하늘은 언제나 차가운 회색빛입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한상우는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곧게 펴진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사람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한상우는 힐끗 보고는 조수석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요즘 들어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회사 일도 사람들도 심지어 살아 숨쉬는 것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묘지로 가세. 운전기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거의 매일 같은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상우는 매일 오후가 되면 회사를 빠져나와 아들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사회가 뭐라 하든 주주들이 수군거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으니까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빌딩 숲을 벗어나자 풍경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겨울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묘지 입구에서 내려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승호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잔디 위에 검은 대리석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고 한승호 의사.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볼 때마다 상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왔다, 승호야. 상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땅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추위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했다. 내가 살아있었으면 반대했을 일이지. 환경 파괴한다고 지역 주민들 피해본다고 말이야. 상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생전의 승호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했습니다. 대기업 경영 방식도, 이윤 추구 우선 정책도, 약자를 외면하는 태도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너는 참 답답한 놈이었어. 명문대 의대 나와서 대학병원 교수직 제의도 마다하고 무슨 남수단이니 아프리카니 하면서 오지로만 떠돌아다녔잖아. 가문을 이을 너한테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하게 놔뒀어야 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3년 전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승호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 아버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하지만 상우는 이사회 회의를 핑계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또 아들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자. 바쁘다. 그것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인천공항으로 가던 길에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상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일은 평생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 한상우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든 뭐든 죽은 아들 앞에서는 그저 못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기울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벌써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작은 흑인 소년 하나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배낭을 맨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상우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상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분명 흑인 아이였지만 그 눈매와 이마, 인매는 놀랍도록 승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상우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상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상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상우는 말을 잃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배낭에서 조그만 국화 한 송이를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이번 시험에서 수학 100점 맞았어요. 소년은 능숙하게 비석을 닫고 꽃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요. 상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상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상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민준이요. 한민준. 한민준. 승우의 성을 가진 아이. 상우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이것이었단 말입니까? 3년 전 승우가 꼭 만나야 한다고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이에 관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상우는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상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물 드릴게요. 소녀는 배낭에서 생수병을 꺼내 상우에게 건넸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혼란스러운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를? 엄마랑 같이 가끔 와요. 오늘은 엄마가 일하셔서 저 혼자 왔어요. 민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승우의 눈썹, 승우의 코, 승우가 웃을 때 나타나던 보조개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승호냐? 네.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아빠를 아세요?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간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그런데 나는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를 숨겼던 거냐?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승호는 말하려 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을 때요. 하지만 상우가 거절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상우는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맑은 눈으로 상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저기 아래 쉼터에 가실래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덤가에 서 있기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와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배낭에서 핫팩을 꺼내더니 상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챙겨주세요. 겨울엔 추우니까요.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상우는 그 손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자신의 손자를 자신은 3년간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까? 민준아,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일하세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거든요.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도 하세요.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상우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너는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아빠는 의사셨대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 치료해 주셨대요. 엄마는 남수단에서 아빠를 만났대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아빠는 진짜 멋진 분이셨대요. 엄마 말로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상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살. 그때 승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아이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학교는 다니니? 네, 근처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내년이면 중학생이에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교 생활은 괜찮으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이 저보고 깜둥이래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려요. 순간 상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떤 놈들이 감히 자신의 손자를 그렇게 괴롭힌단 말입니까?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았니?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어쩔 수 없대요. 그냥 참으래요.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요. 엄마 걱정하실까 봐요. 민주는 작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12살 소년이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상우는 아이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상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승호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우선 집에 가자. 내 어머니를 만나봐야겠다. 상우는 일어섰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상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좁은 골목길. 상우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2층으로 올라가 작은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근데 엄마는 아직 안 오셨을 거예요. 10시나 되어야 오세요. 민준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한 공간에 있었고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민주는 익숙하게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왔습니다. 상우는 낡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민준의 상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범상, 성적 우수상, 효행상. 아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다가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승호가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승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피부에 큰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 민준이 있었습니다.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호는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보지 못한 아들의 진짜 웃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제가 4살 때 찍었대요. 민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상우는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승호야, 너는 행복했구나. 아버지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친 얼굴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흑인 여성은 방 안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은 본능적으로 민준을 자기 뒤로 감쌌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상우입니다. 한승우의 아버지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묘소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성은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민준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알고 싶습니다. 승호와 당신, 그리고 민준이에 대해서요.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준을 방 안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아이샤입니다. 승호 선생님을 남수단에서 만났어요. 선생님은 우리 마을에 의료봉사를 오셨죠. 저는 그분의 통역이었어요. 아이샤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승호와의 만남, 사랑, 그리고 민준의 탄생.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승호가 한국에 돌아온 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샤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신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상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승호가 만나자고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소개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절했습니다. 아이샤 씨, 이제라도 제가 돕고 싶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자입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아이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세계에 저희는 어울리지 않아요. 민준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이미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당신은 밤낮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괜찮아요.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상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강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이 강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민준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상우는 명함을 꺼내 아이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상우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마주할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가의 혼혈 손자.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문은, 회사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우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를 불러. 유전자 검사 준비해.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법률 검토 의견서, 그리고 언론 대응 매뉴얼까지.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비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상우를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 민준이는 승호의 아들이야. 내 손자라고. 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서미영 이사가 알면. 서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미영. 승우의 법적 아내였던 여자. 승우가 세상을 떠난 뒤 거액의 보험금과 상속 지분을 물려받은 사람. 하지만 그녀와 승우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미영은 상우가 직접 고른 며느리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해외 유학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그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두 사람 사이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결국 승호는 결혼 1년 만에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샤를 만났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서미영은 한국에 남아 상우 곁에 머물렀습니다. 회사 이사직을 맡으며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미영에게는 아직 알리지 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밀로 해. 상우가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상우는 민준과 아이샤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병원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가 필요했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얼굴로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주사 맞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 아프지 않아. 상우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그 첫 단계였습니다.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승호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저 맑은 눈빛, 저 미소, 모든 것이 승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상우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샤는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처음 먹어보는 갈비찜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아이의 환한 웃음에 상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손자.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상우를 둘러쌌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카메라와 마이크가 일제히 상우를 향했습니다.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혼혈 아동과 함께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려 상우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샤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상우는 차갑게 기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물러서시오. 사적인 시간을 방해하지 마시오. 경호원들이 재빨리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상우는 민준과 아이샤를 차에 태우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상우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점심 식사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댓글란은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상우 회장이 혼혈 아이와 식사, 새로운 후계자 영입설,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 갖은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후 4시 이사회실, 10여 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44세 나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서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손자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와 승호 씨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손자가 나타납니까? 승호가 남수단에 있을 때 만난 여자가 있었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 이름은 민준이라네. 상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승호 씨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자네는 몰랐을 걸세. 승호는 자네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으니까. 자네를 사랑한 적이 없었으니까. 상우의 말에 서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는 했습니까?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닙니까? 서미영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진행 중이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 하지만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네. 민준이는 승호의 아들이 맞아. 확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장님, 이 일은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벌가의 혼혈 손자라니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 아십니까? 주가가 폭락할 것입니다. 서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금전적 보상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사들의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상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핏줄을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민준이는 내 손자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상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미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철한 판단입니다. 그 아이를 인정하는 순간 회사는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저는 이사로서 반대합니다. 서미영은 다른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상우는 깨달았습니다. 서미영이 이미 다른 이사들을 포섭했다는 것을요. 표결하겠습니다. 한민준의 가족 인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서미영의 제안에 10명 중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압도적인 반대였습니다. 상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상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의 반대, 서미영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민준의 불안한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상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편에 숨겨둔 상자가 있었습니다. 승호가 남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상우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두툼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승호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장은 10년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또 싸웠다. 나는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신다.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신다.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한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는다.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남수단에서의 봉사활동,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아이샤와의 만남. 오늘 새로운 통역사를 만났다. 이름은 아이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상우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승우와 아이샤의 사랑은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아이샤가 임신했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나는 서미영과의 결혼이 실수였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해해 주실까? 아이샤와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상우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승호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국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가족을 소개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려고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민준이 사진도 준비했다. 아이샤의 편지도 가져왔다.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내 아들을 보시면 마음이 움직이실 것이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가족을 받아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만났어야 했는데.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상우는 새벽 내내 울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싶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상자 안을 더 뒤져보니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우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샤가 쓴 편지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께. 저는 아이샤입니다. 승호 선생님의 아내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회장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분이라고,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저희 아들 민준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준이는 선생님을 꼭 닮았습니다. 착하고 밝은 아이입니다. 부디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편지 뒤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민준이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행복한 표정의 승우와 아이샤가 있었습니다. 상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이 지키고 싶었던 가족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앞당길 수 있나?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네. 그리고 승호의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보게.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말일세.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사고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할 수는 없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 서미영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승호의 사고는 너무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상우는 다시 민준과 아이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상우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저희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이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승호가 원했던 일이고 내가 해주지 못한 일입니다. 상우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아이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승호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승호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샤 씨,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민준이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샤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그네 타요. 그래, 할아버지가 밀어줄게. 상우는 일어서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는 동안 상우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이 순간의 따뜻함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졌습니다. 저녁에 김 실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서 민준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미영 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나? 민준이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상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미영이 선수를 쳤습니다. 이제 언론이 들끓을 것입니다. 민준이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당장 회사로 가겠네. 상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지키고 싶었던 가족을
이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상우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지만 위층 회장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상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김 실장이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신문 기사가 출력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이 모두 저희 회사 관련입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혼혈 손자, 진실은? 서미영 이사, 회장 퇴진 요구하며 폭탄 발언. 한상우 회장, 판단력 흐려졌나? 상우는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서미영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인이 된 남편 한승호의 아내로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는 진짜 손자가 아닙니다. 돈을 노린 사기극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슬픔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서미영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언론은 그 모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댓글란은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불쌍한 회장님, 사기꾼한테 당하시네. 혼혈 아이 데려다가 손자라니 말이 되나. 상우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서미영은 지금 어디 있나? 본인 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일 아침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연락해. 지금 당장 만나겠다고 전해. 김 실장은 주저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서미영 이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민준이가 상처받고 있다고. 상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상우는 서미영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승호가 남긴 재산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미영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실크 가운을 입은 그녀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요. 회장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미영 씨,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상우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서미영은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회장님께서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혼혈 아이를 손자라고 인정하시겠다니요. 민준이는 승호의 아들입니다. 내 손자가 맞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설령 나온다 해도 그 아이를 인정하는 순간 회사는 무너집니다. 서미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 당신은 승호를 사랑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미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승호와의 결혼 생활 행복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승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서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랑 그런 게 중요한가요? 결혼은 계약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셨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결혼 1년 만에 다시 아프리카로 떠나버렸죠. 서미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제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다른 여자 만나서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서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저는 3년간 과부로 살았습니다. 승호의 아내라는 이유로요. 보험금과 상속 지분, 그게 제가 받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숨겨진 아이가 나타나 그마저 빼앗으려 한다고요? 상우는 서미영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 버림받은 여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준을 공격할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 당신의 아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회장님, 저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서미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상우는 깨달았습니다. 대화로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요. 미영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승호의 사고, 정말 단순 사고였습니까? 서미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상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경찰 보고서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트럭 운전기사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모든 것을 다시 확인 중입니다. 상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미영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서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사고는 사고일 뿐이니까요. 상우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서미영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바로 조사 시작하게. 승호 사고 관련 모든 자료를 다시 확보해. 상우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미영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민준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아이샤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과 아이샤, 그리고 고개를 숙인 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우가 급히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다른 학생들과 싸웠습니다. 아이들이 민준이를 놀리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놀렸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담임은 말을 아꼈습니다. 상우는 민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민준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애들이 사기꾼이래요. 할아버지 돈 뺏으려고 거짓말한다고 엄마도 나쁜 사람이래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 보도가 학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민준아, 그 말은 다 거짓이야. 너는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야. 곧 증명해 줄게. 상우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 친자 관계 확률 99.99%입니다. 민준이는 승호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상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민준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그리고 서미영에게 통보해. 내일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상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한상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는 승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기자회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오전 10시에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미영에게는 통보했나? 네, 주주총회 소집 공고도 발송했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입니다. 좋아.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네. 상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서미영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상우는 다시 승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승호야, 아버지가 이제야 내 아들을 찾았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더구나. 너를 꼭 닮았어.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아이를 이제는 아버지가 지킬게. 상우는 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내일 세상에 발표할 거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고, 내 손자라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말이야. 승호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힘을 줘. 내가 못다한 일을 아버지가 마저 하마.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승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각 방송사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신문사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상우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에 언론이 몰려든 것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상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상우는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한민준. 12살 소년입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 한승호의 친아들입니다. 즉, 저의 친손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 확률은 99.99%입니다.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상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한민주는 저의 손자이며 이 가문의 정식 일원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서미영 이사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미영 씨는 제 며느리였지만 승호와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승호는 남수단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이에서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손자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상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보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저는 평생 회사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손자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이사회가 반대하든 상관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회사보다 가족을 택한다는 발언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문제입니다. 상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지원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상우는 곧바로 민준과 아이샤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할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 너는 할아버지의 손자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상우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이제 애들이 저를 안 놀려요? 그래.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민준이 상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미영 이사가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승호 회장님의 사고 조사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서미영의 인터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승호의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일 한승호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협박의 배후에는 남수단에서 온 여성 아이샤가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요구했고 한승호가 거절하자 사고를 조작했습니다. 상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미영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날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론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미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아이샤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민준의 정당성마저 흔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법률팀을 소집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회장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조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승호 회장님의 사고 정말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상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고 당일 트럭 운전기사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요.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김 실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서미영 이사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순간 상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미영이 승호의 사고를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며느리가 남편을 죽였다는 말입니까? 확실한가? 아직 확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이 됩니다. 경찰에 제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우는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지난 3년간 자신은 아들의 원수와 함께 일해왔다는 말입니까? 당장 모든 증거를 확보하게.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게. 서미영을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상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손자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승호야, 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마. 내 억울함을 풀어주마. 상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고
언론사 카메라가 회의실 뒤편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상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맞은편에는 서미영이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74차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우는 자리에 앉아 주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오늘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건 보고가 끝난 후 서미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안건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회장 퇴진 안건입니다. 최근 회장님의 판단으로 인해 회사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20% 가까이 하락했고 고객사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영 실패입니다. 서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이를 손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주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서미영의 편에 선 주주들이었습니다. 상우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서미영 이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저는 가족을 지킨 것뿐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손자를 인정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상우는 주주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40년간 오직 회사만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고 결국 화해하지 못한 채 그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손자를 지키는 것이 잘못입니까? 회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중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주주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십니다. 서미영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아이샤는 범죄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미영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남수단 경찰의 기록입니다. 아이샤는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친 전력이 있습니다. 한승호도 그녀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미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승호의 사고 당일 아이샤와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가 돈을 요구했고 한승호가 거절하자 협박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이샤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회의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이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미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 기록과 통화 내역 모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우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진짜 진실입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이것은 서미영 이사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승호가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 이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고 당일 트럭 운전기사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기록과 운전기사의 진술, 모두 서미영 이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미영 이사, 당신은 왜 승호를 죽였습니까? 보험금 때문입니까? 상속 지분 때문입니까? 서미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단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거추장스러웠습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분했습니까? 상우의 질문에 서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서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남편은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러요. 저는 여기 남아서 회사 일을 했습니다. 회장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호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저와 이혼하려 한다는 것을요. 그 여자와 아이 때문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미영의 고백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단지 겁을 주려고요. 하지만 일이 잘못됐습니다.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서미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승호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미영은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님. 저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미영이 떠난 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실을 보셨습니다. 제 손자 민준이는 무고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도 무고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상우는 회의실 뒤편의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이를 떳떳하게 지킬 것입니다. 회사를 잃더라도 권좌에서 물러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민준은 할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샤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결국 모든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는 상우의 회장직 유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이제 상우를 믿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회사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민준과 아이샤를 데리고 승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비석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승호야, 내 억울함을 풀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아버지가 민준이를 잘 키울게. 약속한다. 상우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공원 묘지의 나무들은 연초록 새싹을 틀었고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익숙한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는 이렇게 승호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민준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예전에 그 불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출마했니? 아니요, 저는 부반장에 출마했어요. 그리고 당선됐어요. 민준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상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구나. 내 아버지가 들으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승호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가져온 꽃을 내려놓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승호야, 민준이가 부반장이 됐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어.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단다. 상우는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아빠, 저 요즘 태권도도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등록해 주셨어요. 벌써 노란띠까지 땄어요. 민준이 승호의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상우는 뒤돌아 언덕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이샤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우가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주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도 요즘 행복해 보여요. 맨날 웃어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너를 잘 키웠어. 할아버지가 존경하는 사람이란다.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상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상우는 새롭게 설립한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승호 글로벌 아동 장학재단. 건물 입구에 걸린 현판이었습니다. 상우는 그 이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재단 사무총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첫 장학생 선발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였습니다. 대강당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상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호 글로벌 아동 장학재단 이사장 한상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들 한승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승호는 평생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상우는 객석의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 재단은 그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어머니가 상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저녁 무렵 상우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는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상우는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회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민준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좋아 보이는군.
주주들도 만족하겠어. 네, 오히려 회장님의 결정이 회사 이미지를 개선했습니다. 가족을 지킨 회장, 진실을 밝힌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풍경만 보며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 실장, 내년부터 회사 경영에서 조금 물러나려고 하네.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퇴는 아니야. 다만 민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 아들과 보낸 시간을 손자와 함께 만회하고 싶어. 상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날 밤 상우는 민준과 아이샤를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넓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 정말 커요.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웃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이 다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지. 아이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샤 씨, 감사할 건 제가 해야죠. 승호에게 사랑을 주었고 민준이를 낳아주셨으니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손자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상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이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상우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승호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민준아,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야. 일기장, 사진, 편지들이 들어있어.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지. 민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승호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우와, 아빠 글씨예요. 아이는 신기한 듯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우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했지. 민준아, 너도 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준의 맑은 눈빛에는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 꿈을 이뤄라.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줄게. 주말 오후 상우는 다시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승호의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승호야, 아버지가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말이야. 너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꿈꿨지. 피부색도 신분도 돈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상우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과 권력만 좇았어. 하지만 내 덕분에 배웠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가족이라는 걸.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승호야, 내가 지키려 했던 세상, 아버지가 이어가마. 민준이를 잘 키우고 내 뜻을 세상에 전하마. 이제 편히 쉬어라, 아들아. 상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는 민준과 아이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상우를 맞이했습니다. 상우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같이 공원 산책해요. 민준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우는 미소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어머니.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한상우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승호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때로는 무덤 앞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혈연보다 진한 사랑의 의미를, 체면과 권력보다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상호의 뒤늦은 후회가 결국 진실을 밝히고 손자를 지켜내는 용기로 바뀌는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